형부, 이러면 안 되는데요.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끌릴까요? 지은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창밖만 바라보았어요. 빗소리만 거실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둘만 남은 이 집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은 제 생일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도 평범하게 지나갈 거라 생각했어요. 48번째 생일, 아내 수진이 아침 일찍 끓여둔 미역국 냄새가 집 안가득 번졌습니다. 케이크 한 조각 나누고 조용히 잠들면 그걸로 끝. 진작부터 그렇게 마음을 정리했는데 퇴근길 수진이 던진 한마디가 제 하루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어요. 처제 지은이가 이번 주말에 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제 생일을 축하해 주려는 것이었어요. 그 순간 오래전부터 제 마음속에 묻어둔 작은 서랍이 달그락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결혼 전부터 예쁘고 바른 모습을 잃지 않던 여자, 늘 남을 먼저 챙기고 말을 아껴 더 큰 위로가 되던 사람, 누구라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성품을 가진 처제 한지은, 그리고 지금은 이혼 후 혼자가 된 45살, 저녁 무렵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틈으로 들어온 건 은은한 비누 향기였습니다. 지은은 어두운 색 코트를 여민 채 작게 웃으며 생일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손에 들린 건 간단한 꽃다발과 손편지, 과장되지 않은 딱 지은다운 선물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수진의 뒷모습 너머로 저는 지은의 눈빛을 조심스레 살폈어요. 괜히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는 듯 했습니다. 셋이 마주 앉은 저녁상은 따뜻했어요. 수진이 먼저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제 건강을 빌고 지은의 앞날도 함께 축하하자며 건배를 제안했어요. 잔들이 부딪히며 짧은 소리가 났습니다. 웃음소리와 함께 식탁의 공기가 조금 가벼워졌어요. 하지만 지은의 웃음 뒤에는 어쩐지 묘한 그림자가 깔려 있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제가 물었어요. 지은은 맥주컵에 물방울을 엄지로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바쁘게 지내니 생각은 덜하게 된다며 괜찮다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예전에도 힘든 얘기를 피하고 싶을 때면 늘 하던 습관, 그 작은 동작이 오래된 기억처럼 눈앞에 겹쳐졌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아내는 내일 새벽 일찍 출발해야 한다며 먼저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문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거실의 공기는 한층 낮아졌습니다. 텔레비전은 요란했지만 우리는 아무도 화면을 보지 않았어요. 지은이 미역국이 맛있었다며 언니가 제 생일에만 특별히 진하게 끓여준다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괜히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냈어요. 뚜껑을 따는 소리와 함께 얇은 거품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거품 같은 침묵이 둘 사이에 부풀어 올랐어요. 제가 지은을 불렀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어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지은은 눈을 감았다 뜨더니 작게 끄덕였어요. 가끔 자신이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는 말이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목소리에 배어난 떨림은 울음이 아니라 간신히 버티는 사람의 마른 숨 같았어요. 저는 리모컨을 건네려다 손이 스쳤습니다. 서로의 손등이 순간 닿았지만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작은 소음이 거실 전체를 울린 것처럼 우리는 동시에 텔레비전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화면 속 웃음소리와 달리 방 안은 더욱 고요했어요. 지은이 뜻밖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저 자신한테 후한 편인지 엄한 편인지 궁금하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젊을 때는 엄했지만 요즘은 조금 후해지려 노력하고 있다고요. 이유를 묻는 그녀에게 저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자신을 깎아내린다고 세상이 칭찬해주지는 않는다는 것, 버티는 것도 실력이라는 깨달음을 얻었다고요. 지은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번엔 그림자가 덜했어요. 오늘 꼭 그런 말을 듣고 싶었다며 그녀가 고마워했습니다. 그렇게 밤은 깊어갔습니다. 거실의 초침 소리가 한 칸씩 옮겨갈 때마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눈에 보이지 않게
좁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그저 생일뿐이라고.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기다렸던 손님이 오래 잠들어 있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두근거림이 다시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내가 떠난 집은 묘하게 넓어 보였습니다. 새벽 일찍 출장 가방을 들고 나서던 수진의 뒷모습이 아직 현관 앞에 남은 듯 했어요. 저는 지은을 터미널에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점심이나 같이 먹고 가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먼저 꺼냈어요. 혼자 먹으면 좀 그렇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순간 지은은 눈을 크게 떴다가 곧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함께 먹겠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비치는 창가 식당. 간단히 국수와 반주를 곁들였어요. 가볍게 시작한 대화였지만 지은의 표정은 어딘가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가끔 그냥 사라져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고요. 저는 손에 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농담 같지 않았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은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잘 살아야 한다는 것, 흠잡히면 안 된다는 것만 배워왔는데 결국 이혼했다는 사실, 남들 시선이 두렵다는 고백, 자신이 뭘 해도 다 틀린 것 같다는 자책, 그리고 가끔은 너무 외롭다는 호소. 그 말이 끝나자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식당 안이 조용했기에 그 작은 울음소리조차 크게 울렸어요. 저는 급히 티슈를 꺼내 건넸습니다. 지은은 눈가를 훔치며 애써 웃었어요. 생일날 괜히 이런 얘기를 했다며 미안해했습니다. 저는 테이블 너머로 지은의 손등을 잠시 가볍게 덮었어요. 놀라서 움찔하는 기운이 느껴졌지만 곧 천천히 힘을 빼는 온기도 전해졌습니다. 지은에게 말했어요. 잘 살아온 것이며 지금도 충분히 괜찮다고요. 요즘 세상에 이혼이 무슨 흠이냐며 새로운 사람 만나면 된다고요. 다시 시작할 자격이 있다고요. 제 말에 지은은 눈가를 더 세게 훔쳤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제가 그렇게 말해주니 살짝 안심이 된다고 속삭였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분명 위로하고 있었을 뿐인데 그 말은 꼭 저에게 의지하겠다는 고백처럼 들렸기 때문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는 라디오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잡으며 자꾸만 옆자리에 지은을 의식했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고마웠다는 말과 함께 그냥 가기 싫다는 고백이 흘러나왔어요. 그 말이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조금 더 있다 가면 어떻겠냐고요. 집이 비어 있으니까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돌아오기 힘든 길에 들어선 듯 했습니다. 아내가 출장을 떠난 고요한 집으로 향했어요. 그 순간부터 집안 공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주방에 앉아있던 지은은 두 손으로 머그컵을 감싼 채 괜히 뜨거운 김을 후 불었어요. 며칠 있다가 언니가 돌아오면 셋이서 함께 여행을 가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꺼냈습니다. 그 말은 이미 식당에서 예감한 대답이었어요.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더 나을 것 같다고, 어차피 집도 비어 있다고 말했어요. 말 끝에 제가 웃자 지은도 안도한 듯 작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낮에 집은 평소와 달리 더 조용했어요. 수진이 있을 땐 들리지 않던 냉장고 소음, 벽시계의 초침 소리까지 선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각자 다른 곳을 바라보았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지만 글자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옆방에서 옷장을 정리하는 듯 여닫는 소리를 냈어요. 그 사소한 소리조차 이상하게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점심 무렵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간단한 반찬을 꺼내놓고 지은이 라면을 끓이겠다고 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마치 오래된 가족 같으면서도
낯설게 들렸어요. 간단하게 먹자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라면 국물이 김을 올릴 때 지은이 젓가락을 제 쪽으로 건넸어요. 손끝이 제 손등에 살짝 닿았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그 짧은 스침이 오래도록 남았어요. 식사 후 설거지를 돕겠다며 나선 지은은 앞치마를 두르고 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저는 괜히 냉수 한 컵을 따라 마시며 그 모습을 훔쳐 바라봤어요. 좁은 부엌에 두 사람이 서 있자 서로의 어깨가 닿을 듯 말 듯 스쳤습니다. 이 집이 참 편안하다는 말을 지은이 꺼냈어요. 언니가 늘 따뜻하게 꾸며서 그런 것 같다고요. 저는 평범하다고 생각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며 지은은 친정 같다고 했어요. 혼자 살다 보니 집에 들어가도 아무도 없다는 말이 뒤따랐습니다. 그 말의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무심한 척 대답했어요. 여기를 자신의 집이라고 생각하며 편하게 지내라고요. 저녁이 되어 거실 불빛이 부드럽게 번졌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켰어요. 화면에서는 가벼운 예능이 흘러나왔지만 둘 다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대화도 뜸해지고 대신 숨소리와 작은 기척만이 서로의 귀에 또렷이 들렸어요. 방해될까봐 일찍 들어가 자겠다는 말을 지은이 조용히 꺼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러나 그녀가 방으로 들어가는 순간 저도 모르게 시선을 따라가 버렸습니다. 등 뒤로 흐르는 코트 자락 그리고 닫히는 문틈 사이로 흘러나온 짧은 한숨 같은 소리.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좀처럼 잠들 수 없었습니다. 빈자리에 놓인 수진의 베개는 차가웠고 옆방에 누워있을 지은의 기척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모든 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엌에 들어가니 지은이 먼저 일어나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 계란을 풀고 토스트를 굽는 모습이 낯설고도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미역국만 계속 드시면 질리실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했다는 말을 지은이 건넸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먹는 게 괜찮더라며 제가 좋아하실지 모르겠다고 덧붙였어요. 그 말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늘 아내가 서 있던 부엌 한가운데 지금은 지은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작은 차이가 집안 풍경을 바꿔놓고 있었어요.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은 소박했지만 마치 오래된 가족의 아침상 같았습니다. 저는 커피를 홀짝이며 지은을 바라보았어요. 지은이 있으니까 집이 훨씬 화사하다고 불쑥 튀어나온 제 말에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늘 그렇게 말을 잘한다며 부끄러워했어요. 그날 낮 우리는 거실에 나란히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책장 넘기는 소리보다 옆자리에서 들려오는 지은의 호흡이 더 선명했어요. 저는 문장을 몇 줄 읽다가도 자꾸만 눈길이 옆으로 갔습니다. 길게 늘어진 머리카락이 어깨를 타고 흘러내릴 때마다 손끝이 이상하게 근질거렸어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된다며 지은이 책장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가까이 다가오는 그녀의 움직임에 저는 고개를 숙여 글자를 짚어주었어요. 그 순간 뺨과 뺨 사이의 거리가 한 뼘도 되지 않았습니다. 가까워진 숨결이 은근히 닿는 듯했고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묘하게 뜨거워졌어요. 저녁이 되자 간단히 안주를 만들어 맥주를 열었습니다. 잔을 부딪히며 지은이 웃었어요. 형부와 이렇게 단둘이 마시는 건 처음이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이상하지 않냐고 제가 물었어요. 이상하다고 하기엔 좀 편하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맥주잔을 내려놓은 지은의 손가락이 식탁 모서리를 천천히 두드렸어요. 그 작은 움직임에 괜히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속내를 짐작할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밤이 깊어 방으로 들어간 뒤에도 저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수도꼭지 잠그는 소리조차 선명하게 다가왔어요. 수진이 있을 땐 아무렇지 않던 일상적인 소음들이 지금은 하나하나 마음을 흔드는 신호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불 꺼진 천장을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제 마음을 더 감출 수 있을까? 그 물음이 오래도록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가득 들어왔어요. 저는 늘 하던 대로 신문을 펼쳤지만 활자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드라이어 소리, 문을 열고 나오는 발자국 소리 하나까지 낯설 만큼 선명했어요. 지은은 머리를 묶지 않은 채 거실로 나왔습니다. 가볍게 입은 티셔츠와 트레이닝 바지가 평범해야 했지만 이상하게 눈길이 갔어요. 커피를 마시겠냐고 지은이 물었습니다. 고맙다고 제가 대답했어요. 머그잔을 건네는 순간 그녀의 손끝이 제 손등을 스쳤습니다. 순간 심장이 불필요하게 크게 뛰었어요. 짧은 스침에 불과했는데도 마치 오래도록 붙잡힌 듯 온기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없을 때 뭘 하는지 지은이 물었어요. 대체로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본다고 그냥 조용히 지내는 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외롭지는 않냐는 예상치 못한 질문이 이어졌어요.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외롭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라고요. 그 대답에 지은은 눈을 내리깔았어요. 자신도 그렇다며 집에 혼자 있으면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는 게 가끔 너무 힘들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저는 무심한 척 텔레비전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화면 속 소음은 귀에 닿지 않았어요. 지은의 시선이 옆에서 느껴졌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점심 무렵 부엌에서 지은이 그릇을 꺼내다가 손에 든 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저는 얼른 다가가 손을 받쳤어요. 컵이 제 손에 잡히는 순간 지은의 손등이 제 손바닥에 그대로 닿았습니다. 둘 다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어요. 차가운 컵과는 달리 그녀의 손끝은 따뜻하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냐고 제가 낮게 물었어요. 괜찮다는 짧은 대답 뒤에 지은은 조심스레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손끝에 남은 온도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어 다시 둘만의 술자리가 이어졌습니다. 가볍게 맥주를 부딪히며 지은이 웃었어요. 형부와 이렇게 같이 있는 게 낯설면서도 편하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렇다고요. 그 한마디가 공기 속에 번지자 우리는 동시에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길지 않았지만 확실히 오래 남는 눈빛이었어요. 말을 먼저 하지 않았다면 아마 더 가까워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부러 저녁상을 간단히 차렸어요. 라면과 김치 그리고 작은 안주 몇 가지, 냉장고에서 꺼낸 맥주 2병이 식탁 위에 올려졌습니다. 오늘은 그냥 가볍게 마시자고 제가 말했어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들었습니다. 예전부터 제 술버릇이 궁금했다며 지은이 말을 꺼냈어요. 별거 없다고, 그냥 말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금방 잠들거나 둘 중 하나라고 대답했습니다. 오늘 확인해 봐야겠다며 지은이 웃으며 잔을 내밀었어요. 잔이 부딪히며 낸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탄산이 올라와 거품이 넘쳤어요. 우리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지만 눈길은 쉽게 피하지 못했습니다. 술이 몇 잔 넘어가자 지은의 얼굴이 조금 달아올랐어요. 그녀는 턱을 괴고 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결혼 생활이 만족스러운지 묻는 질문이었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정답을 알고 있는 시험지 같았지만 대답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만족이란 게 늘 변하는 것 같다고, 좋을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다고 저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은은 잔을 돌리며 시선을 피했어요. 누군가 옆에 있는 게 당연하다고 믿었는데 막상 혼자가 되고 나니 세상이 너무 크더라는 고백을 꺼냈습니다. 빈집에 들어갈 때마다 그 공허함이 밀려온다며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저는 무심결에 그녀의 잔을 채워주었습니다. 손등이 스치자 지은은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금 더 가까이 앉으며 잔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많이 마셔도 되냐고 지은이 물었어요. 오늘은 괜찮다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대화는 점점 사적인 영역으로 파고들었어요. 서로의 젊은 시절 이야기, 못다한 연애 이야기, 그리고 지금의 외로움, 한마디마다 술이 더해지고
그만큼 거리도 좁혀졌습니다. 어느 순간 지은이 허리를 곧게 세우더니 제 쪽으로 몸을 살짝 기울였어요. 자신이 부담스럽지 않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에 저는 숨을 고르듯 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부담스럽지 않다고, 다만 제가 너무 의식되는 건 사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지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 안에는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시선을 피했다가 다시 그녀를 바라봤어요. 서로의 눈이 오래도록 마주쳤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온도였어요. 텔레비전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왔지만 우리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술잔 사이로 흐르는 공기만이 우리 둘을 감쌌어요. 그날 밤 지은은 방으로 들어가면서 짧게 저를 돌아봤습니다. 입술이 열렸다 닫히며 말하지 못한 한마디가 남았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다가 가만히 속삭였습니다. 그날은 하루 종일 비가 내렸어요. 창밖을 때리는 빗소리가 귓가를 채웠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가 오히려 더 짙은 긴장을 만들었어요. 저녁을 먹고 난 뒤 우리는 나란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집중하지 않았어요. 자막만 흘러가고 화면 속 웃음소리는 이상하게도 멀게만 들렸습니다. 지은이 맥주캔을 들고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요즘 웃을 일이 없다며,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 오니까 좀 편안하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가만히 시선을 돌렸어요. 그렇다면 다행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순간 지은의 눈빛이 제게 오래 머물렀어요. 말은 멈췄지만 그 눈빛이 모든 걸 대신했습니다. 저는 괜히 리모컨을 들었다 놓았어요. 손끝이 떨리는 게 스스로도 느껴졌습니다. 지은은 가볍게 웃으며 제 쪽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자신이 너무 민폐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민폐라니 무슨 소리냐고. 내가 있어주니까 집이 살아있는 것 같다고 제가 대답했어요. 짧은 대답 뒤 우리는 동시에 맥주를 들이켰습니다. 잔이 부딪히지 않아도 술은 이미 서로의 심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잠시 후 지은이 책을 꺼내 읽으려다가 무릎 위에서 책이 미끄러졌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잡았어요. 그 순간 지은의 손등과 제 손이 책 위에서 포개졌습니다. 짧게 숨을 내쉰 지은이 손을 거두려 했지만 저는 끝내놓지 않았어요. 둘의 시선이 책 위에서 얽혔습니다. 형부, 그녀의 목소리는 어디선가 부서진 파편처럼 떨려 나왔어요. 저는 천천히 손을 당겨 지은의 손을 제 손바닥에 고이 감쌌습니다. 거실 조명이 부드럽게 흔들렸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렸지만 우리 사이엔 더 큰 소리가 울렸습니다. 심장의 두근거림.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지은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었어요. 그 짧은 동작 하나에 지은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녀가 시선을 내리며 속삭였어요. 우리 이래도 되는지 묻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녀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이미 서로의 마음은 멀리 가지 못할 곳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서로의 온기를 붙잡은 채 쉽게 일어나지 못했어요. 경계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고 남은 건 시간의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빗소리는 여전히 창밖을 두드렸어요. 거실 불빛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있던 우리는 손을 잡은 채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형부, 지은이 작게 불렀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더 꼭 쥐었어요. 잠시 후 지은이 천천히 몸을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지만 그 안에 분명한 결심이 있었어요. 저는 오래 망설이다가 결국 그녀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순간 서로의 숨결이 가까워졌어요. 억눌러왔던 감정이 마치 잠금 장치가 풀리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날 밤 우리 사이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서로에게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동안 쌓여온 외로움과 갈증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 했어요. 형부,
우리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숨가쁘게 속삭이는 지은의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몰라. 지금은 우리 둘뿐이야. 그 말이 끝나자 지은은 두 팔로 저를 끌어안았어요. 밤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몇 번이고 멈춰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한 번 무너진 마음은 다시 세워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놓지 못한 채 그 아슬아슬한 순간들을 이어갔습니다. 새벽녘 빗줄기가 잦아들 무렵 지은은 제 곁에 기대어 눈을 감았어요. 그녀의 얼굴엔 긴장 대신 오래된 슬픔이 녹아내린 듯한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리며 속삭였어요.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요. 대답은 없었지만 그녀의 손이 제 손을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우리는 이미 서로의 마음을 확인해 버렸으니까요.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떴지만 몸은 쉽게 일어나지 못했어요. 밤새 나눈 시간이 아직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짧은 순간 우리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그러나 곧 그녀는 몸을 돌려 이불 끝을 움켜쥐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 한 동작이 모든 감정을 대신했습니다. 저는 머뭇거리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커피 포트를 올리고 물이 끓는 동안 거실은 낯설 정도로 조용했어요. 잠시 후 지은이 부스스한 머리로 나왔습니다. 눈은 피했지만 입가에는 어색한 웃음이 담겨 있었어요. 아침을 드실 거냐며 자신이 뭐라도 간단히 차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고, 제가 할 테니 그냥 앉아 있으라고요. 그러나 지은은 제 옆으로 다가와 빵을 꺼내고 달걀을 꺼냈습니다. 좁은 부엌에 둘이 서자 어깨가 스치고 팔꿈치가 부딪혔어요. 어제와 달리 숨을 죽였지만 그 작은 스침이 오히려 더 선명했습니다. 지은아, 제가 부르자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어젯밤 일은 우리만 아는 거야. 아무도 모를 거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묻어 있었어요. 지은은 조용히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짧은 대답 뒤 그녀의 손이 계란 껍질을 깰 때 손끝이 떨리는 걸 저는 보았어요. 식탁에 앉아 우리는 빵과 커피를 앞에 두고 마주했습니다. 말이 오가지 않아도 침묵 속에 여러 생각이 오갔어요. 오늘 뭐 할 거냐고 제가 물었어요. 지은은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집에 있겠다고요. 괜히 나가면 더 이상할 것 같다며요. 그 대답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식사가 끝난 후 지은은 접시를 정리하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형부, 저 후회하지 않아요. 저는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지은은 짧게 웃었지만 그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죄책감과 안도, 갈망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이 관계는 이미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날 이후 며칠간 우리는 같은 집안에서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은 적었지만 시선은 자주 마주쳤어요. 낮에도 밤에도 우리는 서로를 찾았습니다. 대화는 짧아지고 대신 서로를 향한 마음이 더 깊어졌어요.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이라도 하듯 하루에도 몇 번씩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느 순간 지은이 제 곁에 기대어 말했어요. 형부, 이게 마지막 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기억해 주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말이 진실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집안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며칠 동안 이어진 특별한 순간들이 아직 방 곳곳에 흔적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늘 마음 한쪽에서 무겁게 올라오던 죄책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수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는 급히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출장일이 생각보다 빨리 끝날 것 같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마 하루 정도 일찍 올라갈 수도 있다고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알겠다고 조심해서 오라고 대답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을 때
지은이 이미 제 표정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일찍 온다는 얘기였어요. 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그럴 수 있다고요. 지은의 얼굴에 긴장이 스쳤어요. 그러나 곧 입술을 깨물며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형부, 그럼 우리 이제 그만해야 할까요? 그 질문은 저를 더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만해야 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반대의 대답을 외치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지은아, 지금 멈춘다고 없었던 일이 되진 않아. 이미 우리는 여기까지 와버렸어. 지은의 눈가가 흔들렸어요. 형부, 무서워요. 하지만 더는 놓고 싶지 않아요. 그 순간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그보다 더 큰 힘이 우리를 끌어당겼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더 간절히 찾았습니다. 마치 내일이 없다는 듯 아내가 곧 돌아올 수도 있다는 긴장감이 오히려 우리를 더 절실하게 만들었어요. 침묵 속에 겹쳐지는 숨소리, 흔들리는 손길, 그리고 두려움과 갈망이 한데 섞인 순간 우리는 알았어요. 이 관계는 이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걸요. 그러나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가 돌아오기 하루 전 집안은 다시 조용했어요. 며칠간 이어졌던 금지된 시간들이 이제는 믿기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눈을 감으면 그 모든 흔적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아침 식탁에 앉아 지은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부, 저 오늘 내려갈게요. 저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어요. 벌써냐고, 수진이 올 때까지 있다가 가면 안 되냐고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럼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요. 짧은 대답 뒤에 지은은 차분히 짐을 챙겼어요.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지만 그 안에는 말하지 못한 마음까지 모두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현관 앞에 선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도와주려는 척 가방을 받아들었지만 손끝이 닿는 순간 우리 둘은 동시에 멈췄습니다. 지은아, 제가 낮게 불렀어요. 그녀는 고개를 돌려 조심스럽게 눈을 마주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미련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리움이 섞여 있었어요. 형부, 고마웠어요. 그리고 미안해요.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짧게 꼭 잡았어요. 더 길게 잡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놓기 힘들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낯선 바람이 집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지은의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가며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졌을 때 집안은 마치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고요해졌어요. 그날 저녁 수진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내일 저녁쯤 도착할 것 같다고 특별한 일은 없었냐고 물었어요. 저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별일 없었다고, 그냥 조용했다고요. 전화를 끊은 뒤 저는 텅 빈 거실에 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소파, 부엌, 그리고 닫힌 방문, 지은의 그림자가 아직도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창밖에는 햇살이 저물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린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대답은 없었어요. 그러나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처제와의 시간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 거라는 걸요. 다음 날 저녁 수진이 돌아왔습니다. 출장 가방을 끌며 현관에 들어선 그녀는 피곤한 얼굴로 웃었어요. 집이 조용하다며 잘 지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받아들였어요. 잘 지냈다고, 별일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수지는 거실을 둘러보며 지은은 잘 갔냐고 물었어요. 어제 내려갔다며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수지는 금방 잠들었어요. 옆에서 들려오는 고른 숨소리, 익숙한 베개 냄새,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지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웃음, 떨리던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 현관 앞에서 건넨 작별 인사. 며칠간의 시간이 꿈처럼 아득했지만 동시에 너무나 생생했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만날까? 아니면 이대로 끝일까? 어느 쪽이든 이미 선을 넘은 우리에게 예전으로 돌아가는 길은 없었습니다. 인생은 참 묘합니다. 때로는 금지된 감정이 가슴 깊이 뿌리내리고 지워야 할 기억이 오히려 더 선명하게 남기도 하니까요. 저는 그날 이후 지은을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니, 만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끔 혼자 커피를 마실 때면 그녀의 모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모두 외로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외로움은 더 깊어지고요. 하지만 그 외로움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마음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외로움을 잘못된 방향으로 채우려 하지 말고 진정한 위로와 동반자를 찾아야 해요. 후회 없는 선택, 떳떳한 관계. 그것이 진짜 행복한 노후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어디에서 시청 중이신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한 글자 한 글자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